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 책 리뷰는요. 여기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을 말해주는 파워풀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크게 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구성원이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일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직원 탓을 하죠. 근데 관리자는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맥락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내용은 이게 좀 핵심 내용이 됩니다. 패티 맥코드가 지은이고요. 이분은 넷플릭스의 최고 인재 책임자입니다. 넷플릭스가 크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 관리를 철저히 잘했다. 그다음 시스템을 간소화했다. 이런 걸로 상당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좋은 점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해 놓은 책이죠. 지난 시간에 많은 조직에 쓸모없는 규정들을 다 정리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규칙이나 과정 승인, 관료주의, 허가 따위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걸 없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할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분기별로 해야 된다. 연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 계획을. 왜냐하면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답은 하나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당면 과제에 대해 직원들과 명확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해보셨나요? 계속 당면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많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잘 밟아와서 현재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직원들에게 회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라. 관리자들은 당면 과제와 비즈니스가 직면한 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많은 과정을 없애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쟁이 심한 사업일수록 사내 정책, 승인 절차,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경쟁이 심하면 굉장히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그 사업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내 정책이나 승인 절차, 뭐 인센티브로 널 뭐 많이 줄게, 일을 어떻게 해,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사내 정책 절차, 보너스, 형식적인 인사고과 등을 폐지할 자유가 없더라도 사업상 도전이 무엇이고 직원들이 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목표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게 성과를 낼 수 있다. 보통 관리자 한 명이 이런 걸 잘하자라고 말하게 되면 그걸 바로 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과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성취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성취하기 힘들다는 건 또 다시 계속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계속 좌절하게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공유하게 되면 그 목표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또한 직원들이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독려해라. 결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사업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 넷플릭스의 사업에 대해 깊이 배우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 한 명 한 명이 사업을 정말 이해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 어떠세요? 놀고 싶어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우길 원한다고 해요. 옛날에 한번 읽었었던 책에 그 얘기 있어요. 직원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일하기 싫어한다. 두 번째는 일을 안 주면 불안해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픽 웃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들은 정말 배우길 원한대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내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있을 때 인재관리 부서에만 370명이 직원이 있었대요. 무려 370명이 인재관리 부서에만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사실상 핵심 사업 부분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었으며 회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인사팀이 인사부서, 관리부서가
정말 모를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사람만 뽑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설명을 못한대요. 무엇을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인력과 관련된 대략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회사 특성과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각종 축하연을 벌이느라 바빴다.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새로 신입 들어오면 어떻게 인재 관리를 하고 회사를 알려주고 그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예기획사에 가까운 행복한 표정의 회사원이었다. 사실 재미있기도 했지만 다소 공허함을 느꼈다. 우리는 언제나 좀 더 존중받고 주목받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인사팀도 이제 인사부서도 이런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성장하는 넷플릭스에 합류하게 됐을 때 새로운 임무를 맡은 것에 신이 났다. 나는 회사와 동떨어진 인재관리 부서에서 혹시 격리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을 수락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파트가. 제가 만약 인재관리 부서팀이라면 이렇게 다른 부서, 회사의 핵심적인 일들을 제가 꼭 알아내고 그것들을 내가 같이 일을 하겠다. 격리되지 않겠다. 격리되고 싶지 않나? 일을 덜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도 정확히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될지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 조건으로 수락했다. 제가 나중에 인재 부서에 가게 되면 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불편한 점 들어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특성상. 그래서 가게 되면 저도 이거를 꼭 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였다. 이는 일종의 승진일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 판을 배울 기회임을 의미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얼마 안 가 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사업에 대해 가진 이해도를 사업에 대해 같은 이해도를 갖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직원이 대부분 그런 변화를 반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사업상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리드가 어떻게든 밀어붙이리라는 사실 역시 잘 알았다. 이 사람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대표죠. 리드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직원들은 이 변화를 고통스러워할 게 분명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단순히 웹사이트 규정을 바꾸는 것 이상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배송과 청구 시스템은 물론 담당 부서, 관리자, 판매 직원 등 회사의 전제 조건은 전체 조직을 바꾸는 일이었다. 와우, 진짜 큰일이었네요. 그쵸? 정말 이 넷플릭스 성장한 거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지금은 상당히 지금 팬데믹으로 저희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큰 특혜를 본 곳이 넷플릭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비디오 배달하던 회사가 이렇게 컸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아마존도 사실은 책 배달부터 시작을 했죠. 맨날 그 대표가 하는 말이 그 책 맨날 포장했다라고 하거든요. 책 맨날 그 박스에 포장하는 바닥에서 찬 데서 포장을 했다가 직원 한 명이 그러대요. 박스 포장하는 책상을 하나 사자. 뭐 이렇게 시작해서 막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지? 막 이러면서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지금 놀랍긴 한데 현재 아마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작은 데서.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배송과 청구 시스템, 담당 부서, 관리자, 판매 직원, 회사 전체 조직을 바꾸는 일이에요. 와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크죠. 또 우리보다 100배 더 큰 경쟁자인 블록버스터와 생존을 놓고 싸워야 했다. 자, 이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현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상태로 모든 인력 수급도 해야 될 것이니까 이제 우선 정확히 이해를 하자. 두 번째는 전 직원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를 이분이 하셨어요. 어쨌거나 나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기뻤다. 더는 행복한 표정의 인재 관리 데모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일하고 싶을 건데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또한 직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을지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일이 좋았다. 와,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하는 거죠.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모든 팀, 모든 직급에서 어떤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고위 경영진의 시각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자기 직급 2개 이상에서 보는 시야를 가지라고 하죠. 그래야 사업 구석구석 문제를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수많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붓고 직원의 성취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교하거든요. 이쪽 회사의 그 뭐죠? 그 급여 테이블하고 저쪽 회사의 급여 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뭐 불만도 가질 수 있고 회사는 또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회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예, 이게 크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소통의 심장 박동. 이분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소통의 심장 박동. 비즈니스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회사 대표와 인재관리 임원들이 이런 대화 방식을 실행하고 모든 관리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소통의 강한 심장박동.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에는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재가 움직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소통을 해서 이 사업 목표를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직접 하는 거죠. 한동안 이 사람이요, 컬처데크라는 컬처데크의 출발점이 된 파워포인트를 들고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입 사원이 10명 정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당신의 컨닝 페이퍼입니다. 컨닝 페이퍼 하면 어떻게 부정적이지 않나요? 여기 써있는 내용은 당신이 동료들과 관리자에게 기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퍼뜨리라는 거죠. 커닝 페이퍼 돌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은 당신이 동료들과 관리자에게 기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고, 꼭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입사원 학교라는 것도 이런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의 책임자는 분기마다 하루 날을 잡아 중요한 이슈와 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1시간 분량 발표를 했는데요. 경영진이 투자자를 앉혀놓고 하는 일종의 투자 설명회예요. 투자 설명회를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신디와 함께 뒤에 서서 지켜보곤 했다. 이렇게 뒤에서 지켜본 거예요. 어느 날 그녀가 이 자리를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직원이죠, 신디가. 이런 경영 발표를 외부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분한테 나온 의견이 아니라는 거 알죠? 저자한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신디라는 직원이 진짜 우리 직원이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을 위해 경영 발표를 시작하게 됐고 이를 우리는 신입사원 학교라고 불렀다. 좋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신입사원 학교에 참여하면요, 일종의 사업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고요. 경영지표를 비롯해 각 부서의 상품이 포함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더욱이 각 사업 부서의 대표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대요. 자, 질문하는 거 어떤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관리자건 운영자건 아니면 직원이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직원하고 일할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할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엄청난 의견들이 나와요.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상향식과 하향식 대화를 모두 보장하라 라고 합니다. 대화가 쌍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두가 질문하고 비판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빨간 파워풀 책에서의 저는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뒤쪽에 나오는데요. 엄청 신랄하게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청난 인재를 데려왔는데 다시 튕겨나가는 일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의견들을 모아요. 나누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비판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모든 관리자와 CEO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만큼 얻어갈 것입니다.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신입사원 학교에서 그 테드 사란도스라가 콘텐츠 윈도잉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있었대요. 콘텐츠 윈도잉은 영화 배급을 위해서 요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안된 전통적인 시스템이래요. 영화는 처음에 극장에 배급이 되고요. 다음에 호텔로 확장된대요. 그 다음에 DVD가 돼서 배급이 된대요.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당시 넷플릭스는 재빨리 DVD를 배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Q&A 시간에 한 엔지니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중에서 그 대사 있죠. 이들이 말하는 이 직접 화법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꼭 저렇게 진행해야만 하나요? 바보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웃긴지 우리나라 문화에서 저거 바보 같은데요 이러면 진짜 웃길 것 같지 않나요? 참 버릇없다 그럴 것 같은데 영어 표현을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순간 테드는 얼어붙었다.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고 그조차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또 솔직하게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게 나와요. 아까 강력한 토론 문화. 그런데 또 되게 솔직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 성공의 저는 큰 비결이라고 봐요. 또 하나의 테드는 그 질문을 몰두했고 콘텐츠 윈도우에 관해 모든 것에 도전했다. 몇 년 뒤에요. 뭐 빨리는 아니네요. 몇 년 뒤에 넷플릭스가 전 회차 공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직원의 그 한 번의 그런 거에 이 사람은 엄청난 연구를 한 거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아이디어나 질문의 가치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언제 구글의 그 인재 관리 책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그게 나와요. 그 회의를 이렇게 한 8명이 정도가 했나? 구글 거 맞아요. 근데 앉았는데 정말 그 헛소리만 하는 이상한 사람, 사회에 꼭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회의 들어오면 다들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안 들은 척 하거나 하여튼 이상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조직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써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독창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죠.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이랬는데 그런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라는 걸 읽었었어요. 자,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아이디어나 질문의 가치를. 어떤 직원이 어떤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급인지 몰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빌 게이츠가 1년에 한 달을 자기가 가진 섬에 가서 이렇게 있는다고 하죠. 그 섬에 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많은 걸 읽어내는데 그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들을 그 CEO한테 직접 낸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서 다 읽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읽는다고 해요. 쉬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궁금하거나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이렉트로 그 친구의 전화를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읽어서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은 갑자기 빌 게이츠랑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하랍니다. 나는 팀장을 만나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직면하는 사업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팀원들을 도와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해요.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요. 한 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팀원들이 너무 멍청해서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설명을 막 이렇게 했대요. 인재관리 계획을. 근데 엄마가 너 뭘 말하자는 건지 당최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알아듣게끔 설명해야 된다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업의 모든 측면을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근데 엄마한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이 회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사업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 있었거나 다니고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업무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숫자의 의미를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오픈하나요? 저는 이거를 쓸 때 당연히 오픈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업무를 인계해주는 다음 후계자한테도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었어요. 회사가 겉으로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자주 일을 망치고 있는지 아는가? 한 조사 결과 소비자 78%가 불편한 서비스 경험으로 모든 구매나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경험은 2배나 더 빠르게 좋았던 경험보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문제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질문하는 거, 뭐 자주 받는 질문, 뭐 목록 올려놓고, 뭐 챗봇도 있죠. 챗봇을 해요. 로봇이랑 막 얘기 나누는 대화형 로봇들도 쓰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전화하는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90년대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때 읽었을 때 느낀 건 90년대생은요 이게 이렇게 대면하는 걸 싫어하고 목소리 나누는 거 싫어요. 이들은 그냥 문자로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도 얘기합니다만 진짜 불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응대를 받고 싶죠. 고객 서비스 부서의 일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회사 손익계산서에 읽는 법을 알려주래요. 일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상담 직원들은 손익계산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죠. 솔직히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지도 않고요. 관료주의 사다리의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의 성공은 근본적으로 구전, 마케팅으로 견인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의 성공은 구전, 마케팅으로 견인된다는 겁니다. 고객과 직접 소통한 사람이 누구죠?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요 포인트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회사와 한 배를 탔다고 느끼길 원한다면 회사의 손익 정보를 공유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회사 손익 정보를 공유하라고 조언할 때면 똑똑한 사람만이 알고 싶어 할 거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아우 귀찮아. 내 이것도 왜 알아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픈하세요. 오픈하라는 거고 똑똑한 사람 이건 뭐건 하라는 거예요. 회사 경영진조차 MBA 출신이 내 일이라고 고객 상담 직원들은 손익계산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 대답은 그렇다면 멍청한 사람들은 고용하지 마십시오. 이고 더 좋은 대답은 그들이 멍청하다고 지레 짐작하지 마십시오. 아, 여기서 또 박수가 나오네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편견. 제가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어때요? 이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좀 부들부들 떨어요. 직원들이. 지금은 제가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결국에 하고 싶어하는 아이디어가 저한테도 물론 나옵니다만 직원들한테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걸 직원들이 더 잘 움직여요. 제 아이디어보다는. 그래서 그들이 멍청하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얻었으리라 추정해야 합니다. 진짜 훌륭한 말입니다. 어리석다 생각하는 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도 못해놓고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죠. 하지만 당신이 직면한 경쟁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회사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자사 직원보다 기업 설명회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업상 일들을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실적 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예, 이런 아이디어를 줬고요. 회사 직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소문이나 음모 이런 인터넷으로 허무맹랑한 정보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거고요.
아까 손익계상서 얘기도 나왔고 신입사원 학교, 그 다음에 커닝페이퍼 이런 단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혹시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듣게끔 설명하는 거. 그리고 직원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라는 거 꼭 알고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네, 오늘 파워풀 책 리뷰 해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